이번 증상은 대표적으로 구강건조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강건조증을 이해하려면 이제 침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바탕이 됐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침샘은 이제 턱 밑에, 그다음에 혀 밑에, 그다음에 악관절 밑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침샘은 하루에 한 1에서 1.5리터 정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 그 양의 한 반 정도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특별히 자극 증상이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 이상 분비량이 죽게 되면 이 침이 하는 역할이 구강 내 이제 윤활 작용, 말을 하든 식사를 하든 이렇게 윤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침샘 안에 소화를 분해시켜주는, 특히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샘 분비가 적어지면 소화도 좀 잘 안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균 작용과 면역계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들어가든 아니면 호흡을 하든 우리 몸의 체내와 체외를 구분해주는 첫 번째 경계막이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이 자주 증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침샘 분비 구조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침이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염창석 원장님, 침의 기능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지금 조현수 원장님께서는 침의 기능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화 효소로서의 역할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키게 되면은 연화를 할 경우에 이 자체 이제 음식 자체는 청소를 해주거나 이 구강 상태를 이제 좀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그 외에도 요즘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분비 기능을 이제 유지한다, 내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상성, 내분비 기능은 사실 이제 항상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하나 이 침 자체가 그 혈액 응고미, 그다음에 이제 그 상처 치유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 또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입을 통해서 먹게 되면은 뭐 강한 음식 또는 이제 어떤 내부에 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1차적으로 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중재가 돼서 잘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침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1차적인 관문으로서 침이 그 내부의 이제 소화관, 뭐 위라든지 아니면 뭐 대소장 자체에 어떤 자극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1차적인 관문으로서 꼭 신경 써야 될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침이 잘 분비되지 않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염창석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런 원인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침이 분비되지 않는 사실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분류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사선 등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 일일이 이제 어떤 병명에 맞춰서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병명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축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구강 건조증, 침샘이 안 나오로 인해서 입 자체가 마르게 되는 형태에서의 큰 원인은 상열감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인체의 상부 쪽에 열이 많아가지고, 또는 이제 상열, 한, 이 뭐 상열의 일종의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입이 마르거나 또는 건조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는 갈증까지 느끼게 되는, 사실 이분도 구강 건조증과 구갈이 같이 이제 수반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볼 수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열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저희가 이제 뭐 처방은 사실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고 그 원장 선생님만의 진단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처방을 좀 소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양격산이라는 처방은 임상에서 많이 쓰는 처방인데, 이게 이런 상열로 인한 구강, 구건, 구갈, 기타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혀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 구강의 문제는 우리가 인체에서 그 오장육부 중에 이제 위라고 하는 이 육부의 위 자체와 비위에 관련이 있는데, 특히 위에 열이 많을 경우에 구건이 생기면서 이제 구취가 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설태가 많이 끼거나 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분류법에 따른 어떤 진단명이 나타나거나 질환명이 나타났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반화사심탕 또는 조기승기탕, 그리고 뭐 백호탕 이런 처방들이 몇 가지가 열거될 수 있지만, 그런 처방을 위시한 그런 치료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제가 앞서서 상열이나 이 위열 같은 것들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실증 측면에 가깝다라면, 사실 이 구건은 허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음허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진액이라고 하는 게 인체를 그 구성시키는 이제 주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부족해서 위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이제 구건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보음을 해주거나 보혈을 시켜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뭐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처방이 이제 지백지황탕이라는 처방이나 청렬보음탕 같은 처방들을 위시한 방법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어떤 변증별로 나타나는 그런 구강 건조증은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고 사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상열과 위열, 진액 부족, 한의학적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의 차이점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윤철 원장님, 이 타는 듯한 느낌 외에도 또 특징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침샘이 점막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혀가 타들어간다.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자결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혀가 이렇게 근육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혀 자체가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샘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치주염이 생긴다던가 충치가 생긴다던가 우리 세균이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좀 잘 난다던가 또 다른 칸디다라는 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 칸디다 균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활 작용을 못 해주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잘 넘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실 때도 발음할 때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강 건조증과 관련한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현철 원장님, 앞서서 이렇게 구강 건조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어떤 질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교롭게도 양약의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강 건조증이 많습니다. 노인성 중에서 한 65세 노인들 중에서 한 30%가 구강 건조증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이제 약물을 보고한 것 중에서 약 5천여 종의 양약 중에서 5천여 개 정도가 침샘 분비를 저하거나 침샘의 조성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고혈압 제제라든지 항히스타민 제제라든지 또는 이제 중추신경계 쪽 약물들이 구강 건조를 자주 야기시키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 이제 질환인 파킨슨병 자체도 구강 건조증이 있는데 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약물 자체도 구강 건조를 더욱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항우울제도 구강 건조증을 좀 많이 야기를 시키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쇼그렌 증후군인데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침샘 세포를 림프구가 공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의 특징이 이런 체액 분비의 선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침샘 분비가 제어되고 특히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쇼그렌 관련성 관절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당뇨병 자체는 이뇨 현상,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체액 불균형 때문에 구강 건조가 또 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치과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들 또는 특히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침샘이 좀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 후에도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 몸의 기능 저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약물도 구강 건조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또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윤철 원장님, 이 구강 건조증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규정 짓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보통 모든 병을 음증과 양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구갈과 구건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그래서 구갈 증상 같은 경우는 열증이 동반되면서 물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이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고 벌컥벌컥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를 구갈로 보고요. 구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음증 경향성, 얼굴이 하얗고 몸이 차갑고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입만 가볍게 축여도 해결되는 그런 증상도 크게 대변하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구갈과 구건과 구갈로만 나눠볼 수는 없고요. 인체 내에 체액이 얼만큼 잘 흡수되고 분비되는지 그런 불균형들을 잘 파악을 해야 치료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그 염찬성 원장님께서는 열증과 한증으로 이제 보통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음어증, 양어증으로 이제 분류했는데요. 그렇죠. 증상만 가지고 이제 약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벽호가 인삼탕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거기는 석고란 약제가 강력한 해열 기능과 구갈 건조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이 들어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진정과 진경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오래된 처방이긴 하지만 벽호가 인삼탕이 구건 증상에 이제 주로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붓는 체질 쪽으로 가게 된다면 체액이 들어왔는데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오룡산 계통 또는 점막이 되게 얇고 얼굴이 하얗고 체력이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수액 대사가 안 된다 그러면 십전대보탄 계열 또는 우리가 이제 입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또 구강건조증이 잘 생기고 호흡기 계통의 문제들, 그러니까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동반됐을 때는 또 맹문동탕 계열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증상을 보고는 그렇게 계열을 나누게 되지만 그 환자가 가지고는 체질적인 그 소인들을 확인해서 전문가가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들은 오랫동안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되는 한약도 꼭 여러분들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되시죠. 전문의의 처방 후에 복용하시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약 치료와 함께 또 기본적인 침 치료, 약침 치료가 동반되면 조금 더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염 원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뭐 이제 사실 구갈이나 구건, 이거 구강 건조증에 해당하는 거에 일차적인 치료는 사실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약 처방을 해서 맞춤 처방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앞서 조현철 원장님께서 우리가 구강 건조증의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가 되는 거는 이제 침샘 구조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양방적이든 한약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분비 자체가 감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침샘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침샘 자체의 분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침샘 섬이죠. 그러니까 이하선, 악하선, 그다음에 설하선 이 세 부위가 있던 구조적인 위치 근접한 혈자리에 침치료나 약침 치료를 할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구강 건조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하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귀 밑에 있는 이런 이제 분비선이기 때문에 이하선 준별에 있는 여러 가지 또는 이제 귀 주변에 있는 혈자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풍이라는 혈자리나 풍기라는 혈자리가 사실 앞서 다른 파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자리는 거기에 이제 약침 치료를 할 경우 또는 침 치료를 할 경우에 이제 상당한 그 침샘 자극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화산은 말 그대로 혀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부위에 어떤 혈자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좀 쉽지 않지만 이제 악하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턱관절 아래쪽에 있는 부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천돌이라는 혈자리, 부돌이라는 혈자리, 그리고 목 주변에 싸고 있는 이런 인형이라는 혈자리에 요즘에 그 침 치료 외에도 약침 중에서 그러니까 청열 또는 이제 자윤, 그래서 열이 많이 뜨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기내기 부족한 형태를 큰 분류로서 봤기 때문에 열을 가라앉히는 청열적인 방법을 쓰는 약침 또는 이제 진액 부족을 좀 승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윤을 보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침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그 자체 침샘 분비가 강화가 돼가지고 구건을 좀 없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이제 그런 실제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닌 한의학적인 큰 개념 중에 이제 수승화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승화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열 하한 형태가 나타났을 때 위로 열이 뜨고 아래쪽이 찰 경우에 위에 그 열을 가라앉혀주고 아래쪽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으로서 특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배꼽 아래쪽에 있는 혈자리, 뭐 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해라는 그 혈자리에 여러 가지 기혈을 보충시켜주는 약침을 이렇게 같이 좀 놓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부위에 이제 강력한 침 치료 또는 뜸 치료 같은 걸 병행할 경우에 수승화강이 잘 승제가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구건이나 구갈증 자체를 없앨 수 있으니까 앞서 이제 몇 개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처방과 더불어서 이런 침 치료 또는 뜸 치료 아니면은 그 혈자리 주변에 아주 이제 좀 강력한 약침 치료를 병행해 보시면 아마 구건 증상을 좀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증상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구강 건조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목이 타니까 물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현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구강건조증이라는 게 이제 항시적으로 침샘 분비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물을 많이 넘기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한약에서 이제 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약물 자체를 입에 잠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머물고 있어서 약재가 점막을 통해 흡수를 좀 도와주고 이 구갈증도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요. 그걸 조금 응용해가지고 이제 앞서 이제 바나사림탕이라는 약재는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보험약으로 가루약으로 낸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하루분 정도를 물에 좀 타서 이렇게 얼음 틀에 이렇게 좀 얼립니다. 그래서 얼음을 이제 뭐 갈증나 그럴 때 살짝 입에 딱 머물고 계시면 얼음이 녹는 동안에 입안에 오랫동안 좀 머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물이 이제 들어가면 천천히 복용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응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약에 이제 가글액 같은 것도 이제 이 구강건조증에 처방하게 되는데 가글액 같은 경우는 가글하고 이제 뱉어내야 되지만 한약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머물고 있으면서 천천히 구강 내의 건조증도 해결하고 약물 흡수도 좀 용이하고 좀 이런 방법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